자, 이번 시간은 이제 공공영역론, 그 다음에 이제 통신망 사회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공영역론이라고 한다면은요, 이런 의미로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정보사회라는 부분들을 시장의 원리로부터 지배하는 최후의 보루다. 자,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보의 공공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아예 개입을 해서 정보에 취약한 집단들로 하여금 모든 국민들이 무비용으로, 자, 비용이 없이 무료로 또 낮은 비용으로 인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정보의 공공 영역과 관련한 부분이죠. 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공공 영역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국가가 개입을 해서 좀 정보에 취약한 그런 집단,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비용이 없이 일정하게 낮은 비용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공공 영역과 관련한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공 영역과 관련해서는요. 자, 먼저 이제 하버마스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먼저 이제 얘기를 하죠. 하버마스. 자, 공시적인 수준에서 먼저 한번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공시적인 수준에서. 자, 공시적인 수준에서 본다면 개인적인 생활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또는 가족, 자, 이런 어떤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사적인 영역과는 조금 구분이 되는, 자, 초개인적으로 구조화된 어떤 사회적 행위, 사회적인 행위와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관계입니다. 의사소통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통시적인 수준이죠. 자, 통시적인 수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서구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이러한 정치 질서의 조직으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죠. 이런 부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직의 질서로 이해할 수가 있다. 자, 국가에서도 이제 자금 지원은 받습니다. 국가로부터 자금 지원은 받죠. 하지만, 자,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독립적이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당파, 자, 이런 어떤 경제 세력으로부터는 자율성을 누려서 이해관계 결부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논쟁의 장도 의미한다. 합리적 논쟁의 장. 도 의미를 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가 있겠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를 하면서 여론도 형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여가 가능하죠. 그러면서 또 여론도 형성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대중매체죠. 대중미디어라든지 또 도서관, 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통계기관들,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공공의 영역들이 이루어지는, 자,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공의 영역도 서서히 이제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공공 영역들도 변화를 거치게 된다. 자, 어떠한 변화일까요? 자, 이러한 정보의 상품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도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정치적인 담론이 질적으로 좀 악화하게 되고, 참여 수준도 점차 쇠퇴, 좀 낮아지다 보니까 어떤 해로운 결과도 초래하게 되는, 자,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또 신뢰성도 없고, 또 왜곡이 된,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정보가 전달이 되다 보니까 신뢰성이 점차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변화도 이제 맞이하게 되죠. 역사적인 변화들.
변화의 기류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인 경우에 영국의 이제 신흥 자본가들인 경우에는 부를 축적하게 되다 보니까 귀족에 대한 의존성을 점차 이제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권력으로부터는 어떤 그 비판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부르주아의 어떤 공공의 영역이라는 측면도 강조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있어서 부르주아의 공공 영역. 자, 용어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부르주아의 공공 영역에 특성이 있습니다. 특징.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19세기라고 하는 부분들 좀 주목하시면 되겠고, 부르주아의 공공 영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자, 그런 부분만 좀 잘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떤 공개적인 논쟁이라든지 비판적인 검토, 완전한 보도, 그 다음에 확장된 접근, 그 다음에 국가 통제로부터 해서 경제적인 이해관계로까지 행위가 점차 자율성을 갖추게 됩니다. 행위의 자율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장이 되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언론의 자유. 측면들, 그 다음에 정치 개혁, 그리고 대표성 증대, 자, 이런 측면들이 바로 19세기에 있어서의 부르주아의 공공 영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공 영역의 재봉건하다. 자, 여기서는 키워드가요, 공공 영역인데 다시 봉건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속적인 자본주의가 이제 확대되고 있다. 자, 자본주의 어떤 세력이라든지 영향력이 이제 증가됨에 따라서 국가 개혁에 대한 요구, 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20세기 동안에는 어떤 홍보라든지 또는 로비 문화의 확산이라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공공영역의 지속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논쟁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정치적 논쟁. 자, 이러한 정치적인 논쟁들이 바로 토론의 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매스 커뮤니케이션 체계에서 자, 내부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내부 변화가. 공공 영역이 자, 이런 어떤 그 쇼가전 운영의 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20세기 동안에는 이런 매스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독점적인 어떤 자본주의를 그런 조직을 발전하는데 많은 역할을 좀 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이런 미디어 기능들이 바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런 매스 미디어가 바로 여론의 형성자로, 자, 정보를 처음에는 이제 제공을 했었지만 정보의 제공자에서 무엇을 여론을 형성하는 여론의 형성자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여론을 형성하는 자, 그런 부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부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공적인 어떤 서비스, 공적인 서비스와 서비스 윤리, 생성,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확산하는 데 기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적인 서비스가 점차 윤리가 도입이 돼서 확산이 되는데 기여한 사람들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집단들이 교수죠. 또 법률가가 있고, 일부 이제 공무원 또는 이제 전문직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시장과 정부, 그 다음에 경제와 정책 사이에서 이런 어떤 하나의 공간이 좀 제공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로 주장을 많이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공영역에 있어서도 국가가 이제 서서히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공영역에 있어서, 자, 국가가 이제 개입을 합니다. 국가가 서서히 개입하게 된다. 자, 이런 얘기죠. 공공영역을 위한 이제 정보적인 어떤 하부 구조를 위해서 국가가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자, 어떤 것이겠습니까? 공공도서관. 도서관이라든지, 또, 정부의 어떤 통계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죠. 정부. 그 다음에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또 미술관. 이런 형태들. 그 다음에 이제 고등교육기관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공공영역에 있어서 국가가 개입이 되는, 자,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보와 지식을 이제 냉정하게, 중립적으로 제시하는데, 바로 이런 공적인 서비스, 이런 공공의 영역에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증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그 공공 영역에 이제 정보 서비스와 관련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공공 영역에 있어서 정보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라디오하고 이제 텔레비전들이죠. 라디오와 텔레비전입니다. 매체들이죠. 자, 공익방송인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공공의 서비스를 이제 제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말이죠. 공공의 이런 공익방송들이죠. 그런데 이런 그 공익방송들도 어떤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공익방송들도 서서히 이제 상업화가 건전성이 이제 약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건전성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상업적인 그런 측면으로 자꾸만 변질이 되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공중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오락에 자꾸만 치중을 하게 됩니다. 오락에. 그 다음에 광고 또는 후원, 스폰서죠. 또는 개인의 어떤 가입비를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자, 그런 부분으로 자꾸만 변질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한번 도서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도서관. 자, 도서관인 경우에는요, 공공 영역으로서의 특징이 많이 있죠. 공공 영역으로서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자, 모든 사람한테 당연히 지금 문은 다 열려 있죠. 비용은 어떻습니까? 매우 낮죠. 또는 어떨 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뭐 도서라든지 아니면 전자자료를 무료로 열람도 하고 대출도 받고 또 참고문헌도 제공이 되면서 누구나 시간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공공의 도서관인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인 경우는 이제 누구나 다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죠.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전부 이제 개방이 되죠.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죠.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영국인 경우에는요, 19세기 중반서부터 이런 공공도서관이 성장이 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류계급에서는 박애주의, 뭔가 이제 좀, 어떤 그런 공간들을 열어주고자 하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한 대중들로 하여금 교육은 문맹이죠. 그런 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공공도서관에도 말이죠, 시장 원리가 이제 침투되기 시작합니다. 시장의 원리들이 공공도서관에도. 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런 정보 기술을 도서관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됐을까요? 그 경비를, 자, 거기 내부에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전산화시킴으로 인해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만든 겁니까? 사용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걷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시장의 어떤 그런 원리들이 상업적인 그런 부분들이 침투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은 점차 줄고 장소도 줄고 도서 대출 통계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블록버스터형의 도서관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자 이제 박물관과 미술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물관하고 미술관인 경우 자 19세기인 경우만 하더라도 바로 이런 그 박물관이 교육과 진보의 원천이었습니다. 박물관이 교육 또 뭐라고요? 진보의 원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물관이 차지하는 위치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무료로 개방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미술관과 또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특징. 자, 어떤 부분에서 이제 무료로 입장하게 했습니다.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오늘날에는 국고로 충당해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소장품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소장품을 실제 제공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의식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미술관과 박물관도요, 서서히 이제 변화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변화를. 그런 원칙도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변화의 흐름들이 있더라. 어떤 얘기냐면은, 자, 정부 지원의 축소를 보충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후원자들이 있죠. 스폰서라고 합니다. 후원자들이 특정한 어떤 전시를 합니다. 누구의 목적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적인 이유로 인해서 본인들의 어떤 이익과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자, 다음은 이제 정부에 있어서의 정보 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의 정보 서비스. 자, 정부에서 이제 정보 서비스 하는 부분들은요, 주로 이런 정부 통계관들이 있죠. 그래서 공적 서비스에 대한 윤리 정보,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면밀하고 공평하게 수집이 되어서 분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매우 정확해야 되고요. 세밀한 어떤 그 방법론을 통해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영국인 경우에 정부통계 서비스국이 있죠. 영국의 정부통계 서비스국. 국인 경우, 자, 클라우스 모저. 자, 클라우스 모저가 고전적인 공적 서비스 철학을 얘기했습니다. 고전적 공적 서비스 철학. 자,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보자면요. 이런 얘기죠. 자, 정부의 통계관들이 방대한 공공의 영역들을 다루게 되면서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는 개발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다. 두 번째죠. 자, 정부를 위해서, 정부에 의해서 수집이 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안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자, 공적인 기금에 의해서 이제 수집이 되고 제공이 되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순화되고 이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클라우스 모저가 고전적인 공적 서비스에 가지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 그런 세 가지를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이런 정보 서비스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역할들이 이제 훼손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통적인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도 역할도
훼손이 된다. 자, 정보를요, 상품으로 그냥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자, 레이너인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비용을 좀 삭감하자. 그리고 그러한 업무를 공적인 서비스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정보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상업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는 좀 바꿔보자. 자, 그런 얘기를 이제 레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너는 이런 얘기를 하죠. 레이너인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언급을 합니다. 자, 통계 간행물에 대한 보조, 통계 간행물 보조. 보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신속히 감축해야 된다. 자, 간행물, 통계 간행물에 대한 보조를 이제는 감축해라. 두 번째입니다. 자, 기업에 대한 정보, 기업 정보 있죠? 이러한 정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는 상업적으로 요금 부과해라. 기업에 대한 정보도 무료로 하지 말고 이제는 요금 부과하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정부에서 보관하는 이제 통계들이 있습니다. 정보 보관 통계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러한 통계도 이제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유연성 있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구하자. 자, 그 다음 이제 시설 비용은 시설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를 사용하는 개인 또는 기관들이 이런 얘기죠. 기관이 내는 요금으로 이제는 충당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레이너가 주로 한 것이죠. 그 다음 정보 보조금이 이제 삭감이 되면서 자, 공정위로 부과되는 그런 비용도 점차 인상을 좀 하자. 그래서 레이너라고 하는 학자는 바로 이러한 정부의 정보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 사람은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 무엇을 말하고자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통신망 사회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통신망 사회론과 관련해서는요, 우선은 이제 정보 자본주의와 관련한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자본주의다. 자, 정보 자본주의에 관련해서는 먼저 이제 카스텔이라는 학자가 이제 등장하죠. 카스텔의 이제 정보 시대입니다. 카스텔. 자, 카스텔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정보 시대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회가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제 예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통신망이 발전함에 따라서 정보의 흐름이 우선시된다. 정보의 흐름이 우선시된다. 시대를 맞이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카스텔은 이제 정보 자본주의라는 개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현대사회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현대사회를. 정보 자본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현대사회를 설명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카스텔입니다. 카스텔. 통신망 사회에서 정보 자본주의라는 부분을 언급한 사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부분을 한번 좀 몇 가지 좀 살펴보죠. 자, 정보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대한 지식의 적용의 자체가 생산성의 주요 원천으로 새로운 경제가 등장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경제의 등장. 새로운 경제가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본주의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뭐겠습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윤을 추구하고 사적 소유죠. 그 다음에 또 뭐겠습니까? 시장의 원칙들이죠. 이러한 세 가지가 적용이 되게 된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자, 정보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제 정말 냉혹하고 약탈적인 그런 자본주의를 통해서 정보 자본주의가 통신망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통신망을 통해서 유연성을 그 다음에 또 무엇이겠습니까? 자, 세계적 범위를 통합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통신망 사회가 이제 형성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카스텔이 얘기하고 있는 정보 자본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통신망 사회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통신망 사회. 자, 정보시대의 변동이다. 변동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카스텔은 계속 이제 언급이 됩니다. 카스텔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정보시대에 있어서 핵심적인 특성은 뭐다? 자, 사람, 또 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다. 이렇게 본 것이죠. 사람, 제도, 국가, 이런 것을 연결하는 하나의 통신망의 확산이다 라고 봤습니다. 이 사람은 통신망의 확산이다, 이렇게 지금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통신망 사회가 이제는 어떤 통합도 이루어지고 또 어떤 사회적인 분리간의 그런 간극을 점차 줄여주게 되더라. 그래서 이 통신망 사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통신망 사회와 관련한 부분을 한번 좀 보자면, 자, 통신망 사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공간적인 제약이 있습니까? 없죠. 없으면서 자본주의의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우리는 통신망 사회라고 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통신망의 형태를 우리가 몇 가지 좀 보도록 하죠. 자, 통신망 형태는요, 먼저 첫 번째는 고가치의 생산국입니다. 고가치 생산국. 자, 고가치 생산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정보 노동에 기초하는 곳이죠.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북미, 그 다음에 서유럽, 또 일본이죠. 이런 곳인 경우에는 주로 정보 노동에 기초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대량 생산국이죠. 대량 생산. 자, 대량 생산국인 경우에는요, 주로 이제 저임금의 그런 그 노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어디겠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죠.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중국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생산국이 있죠. 원자재 생산국. 자, 원자재 생산국인 경우에는 석유라든지 부존 자원입니다. 석유라든지 아니면 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것이 이제 원자재 생산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잉여의 노동의 생산국입니다. 잉여 노동 생산국. 자, 잉여 노동 생산국이라는 것은 조금 저가치의 그런 노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자본도 없습니다. 자원도 없어요. 자본도 없고 자원도 없는 그런 나라죠. 그리고 정부도 아주 그냥 그 불안정하고요. 그런 나라가 바로 잉여노동의 생산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통신망의 형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네 가지죠. 그런 분들을 좀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신망 기업입니다. 통신망 기업. 자, 통신망 기업이 이제 출현하게 된 배경은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자본주의하고 정보혁명이 결합하게 되면서 통신망을 통한 기업이 이제 출현하게 된, 자, 그런 배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 노동자들이 점차 어떤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자, 그런 측면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통신망과 연결이 된 부분이 바로 이제 초국적 기업이죠. 앞서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초국적 기업도 정보통신망이라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만이 기업이 생존할 수가 있는 부분일 텐데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초국적인 기업이 수직적인 기업에서 수평적인 기업으로 변형해야 되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서서히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자 통신망 사회라고 하는 부분도 어떤 전 지구적인 그런 시장 속에서 점차 통신망이 이제는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통신망이 핵심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도 적시에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가격으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이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인 경우에도 이제 분권화와 참여, 협동 이런 부분에 기초해서 권력을 이제 서서히 이양하게 되는 자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통신망 사회에 있어서도 서서히 이제 탈포드주의 색채를 가지게 됩니다. 색채를 좀 가지게 되었다. 탈포드주니까 어떤 부분일까요? 자 유연성이죠. 유연성이라는 측면이 이제 적용이 되는 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업의 패러다임도 많이 이제 변형을 하게 되는데요. 자 미국의 이제 다국적 기업인 시스코사인 경우에도 80% 정도는요 기업의 활동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부분들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주의와 관련해서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중심에는 바로 이런 정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정보 교환을 즐겨 하면서 통신망을 통해서 매우 효과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상할 수가 있다. 자, 통신망 기업으로 이루어진 곳에서는 급격한 어떤 변동 또는 창조, 그 다음에 개인적인 충동, 이런 것을 연상한 것을 이제 거론하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보의 발전 양식과 관련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자, 정보의 발전 양식이다.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정보 자본주의가 이제 출현하게 되죠. 자본주의가 출현한다. 자, 카셀인 경우에는 앞서서 얘기했습니다만 정보의 어떤 발전 양식, 그 다음에 생산 양식을 이제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에서 그 전통에서 나왔던 시장 경제, 이윤을 위한 생산이라던가 사적 소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칭을 하면서 그 발전의 양식은 주어진 부를 생산하는 수단이다. 주어진 부를 생산하는 수단이다 라고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했었죠. 이제는 산업주의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어떤 이러한 사회 기술적인 패러다임에 있어서 무엇이요? 정보의 발전 양식을 통해서 출현하게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문화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자, 카스텔인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정보통신 기술에 그런 영향을 맞춰서 텔레비전이 이제 인쇄 시대를 종말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새로운 문화 형태로서 교체를 예고하는, 자, 여기서 이제 예견한 사람이 바로 마셜 맥루한이죠. 마셜 맥루한. 이 사람이 마셜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구촌 시대를 예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는 시간이나 공간의 어떤 그런 부분에 막힘이 없이 전 지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어떤 그 네트워크를 이루는 지구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마셜 맥루한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견해를 계승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겠고요. 가장 중요한 그 문화적인 영향은 바로 이 통신망에 대한 접속의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통신망을 통해서 정보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는 누구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인터넷이.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자, 이제 노동계급은 서서히 소멸하게 될 것이다. 노동계급은. 자, 노동계급이 소멸이 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전통적인 노동계급은 점차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수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육체 노동이 아니라 이제 점차 비육체적인 노동으로 또 특히 여성에 의해서 그 노동력으로 이제 대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정보 노동자들이 이제 출현하게 된다는 얘기죠. 정보 노동자가. 서서히 출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식, 그 다음에 정보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생산 과정에 있어서는 가장 본질적인 재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 노동자는요, 새로운 이제 계급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출현하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하겠어요? 점차 종말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카스텔인 경우에는 이러한 그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 노동자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회계사, 시스템 분석가라든지 금융가, 투자가, 광고업자들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4세계라고 이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은 주로 이제 예를 들자면 미국의 이제 도시 빈곤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류층의 사람들, 웨이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사무 보조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보모, 청소부, 자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하류계층에 있는 사람들, 이제 제4세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언급했다라는 점,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